선산의 옛날의 선산은 해평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기 별개의 현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숭선군이 있고 군의현이 있고 혈영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동해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으면 좀 너무 가깝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신설을 하나 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오늘 그 대중 강연이라서 그 강의 내용을 좀 빡빡하게 하지 않고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또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좀 긴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구미 지역 공간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미 지역에 있었던 두 개의 고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구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 선산에 와본 것도 두 번째인가 그래요. 한 4, 5년 전에 와봤었는데 그때 봤던 것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전공이 원래 한국 고대사인데 한국 고대사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군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게 이제 고을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신라 이 지방의 어떤 공간 구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자료가 삼국사기의 지리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 행정구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라 군현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군현의 위치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관련된 유적 같은 것들을 보고 그러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작업 중에 그러한 중심지들, 옛날에 어떤 행정 중심지들을 답사하는 작업을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차례차례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이곳에 왔던 것도 그 과정 중에 그 관련 전공 선생님들이랑 같이 답사를 했었고,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이랑 다른 곳이랑 이제 비교할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지역 자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 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구미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구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에 있었던 두 개의 고을이 바로 선산과 인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고을의 역사, 특히 이제 공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제 구미시의 정체성 관련해서 이제 구미시의 역사를 어떻게 써나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구미시청 관계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저보고 구미의 역사를 써보라고 한다면 일단 구미시의 시작은 1978년에 구미시가 탄생한 데에서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73년에 1단지가 지금의 이제 구미 쪽에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지가
낙동강 건너편에 인동 쪽에 조성이 되면서 그 78년에 요 두 개 지금 이제 면급 행정구역이죠.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을 합쳐서 구미시가 일단 탄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다가 해야지. 그리고 나서 95년에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하면서 이걸 이제 도농 통합형 도농 통합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현재의 구미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지만 결국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선산군의 한 부분만 더해진 거죠. 칠곡군 인동면이라는 부분이 더해져서 지금의 구미시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산군의 역사, 이제 선산군을 끌어안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선산군의 역사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느냐? 지금 대부분 시군급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1914년, 이거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은 사실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행정구역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1914년에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이때 만들어진 시군이 대부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제강점기죠.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했는데, 그러면 선산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원래 선산도호부라는 것이 있었고, 그게 이따가 말씀드릴 고을이라는 거고, 조선 말에 이것을 이제 전부 다 군으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산도호부가 이제 선산군이 되고, 근데 이제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행정구역, 그러니까 고을 두세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시군을 만들었는데, 선산은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기존의 선산군, 선산도호부였던 것이 그대로 선산군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이제 칠곡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고을을 합친 거예요. 뭐랑 뭘 합친 거냐면 인동도호부라는 것과 칠곡도호부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군청을 어디다 두냐면, 이제 보통은 이게 두 개, 세 개를 합칠 때 기존의 고을의 중심지에다가 군청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칠곡군의 군청은 새롭게 이제 만든 경부선 외관역 옆에다가 군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칠곡군청은 외관에 있는데, 이 칠곡이라는 것은 칠곡과 인동이라는 것을 합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칠곡에도 원래 중심지가 있었고 인동에도 중심지가 있었는데, 칠곡의 중심지는 칠곡군 칠곡면이 된 거고, 인동의 중심지는 칠곡군 인동면이 된 거죠. 그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동면이 구미시에 합쳐져 버린 거고, 또 재밌는 것은 칠곡면은 대구에 합쳐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칠곡군은 사실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중심이 되는 곳을 거의 하나도 갖지 못한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시에 포함돼 버린 인동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칠곡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인동도호부라고 하는 고을의 가장 중심 부분이 구미로 합쳐져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해야 되나? 즉, 구미시는 조선시대 선산도호부와 인동도호부의 영역, 거기서 현대공업도시로 탄생해서 그것들을 아우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구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를, 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현대적인 어떤 공업, 산업 도시로서의 어떤 그러한 위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선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동이라고 하는 두 개 고을의 어떤 계승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인동의 중심부만을 이제 안고 있고, 인동의 이제 주변부들은 지금 이제 칠곡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결국 인동을 전부 다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좀 물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이제 고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을이라는 게 무엇이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때 이제 행정구역, 혹시 뭐 한국사를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선시대 때 이제 행정구역이 뭐 부, 목, 군, 현으로 되어 있다. 예, 마스크를 쓰니까 약간 숨이 차는데, 예. 그래서 얘는 전 이걸 예전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지금 마치 행정구역이 시군 밑에, 군 밑에 이제 면으로 쪼개지고, 면이 리로 쪼개지듯이, 부 밑에 목이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같은 단위입니다. 기본이 되는 행정구역이에요. 동급의 행정구역이고, 이거보다 더 상위 행정구역은 이제 뭐 도라든지, 무슨 뭐 개수관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행정구역들입니다. 이걸 이제 전부 다 아울러서 고을, 한자로 쓰면 읍이 되고, 요게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읍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읍의 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고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말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이 고구려 말로 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홀 또는 이제 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삼국사기 지리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내용은 신라 경덕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경덕왕 때 지명을 원래 우리 고유명이었던 지명을 그러니까 중국식, 그러니까 한식으로, 중국 한나라 할 때 그 한식으로 개정을 합니다. 홀이라는 글자가 전부 다 이제 성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홀, 골에서 이제 골이 나왔다라고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행정구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구역 중에서도 어떤 중심지, 행정구역의 어떤 전체 영역보다도 대체로 중심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구역은 신라 때부터, 제가 아까 이제 신라 때 9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신라 때 만들어져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1914년에 이러한 것들 두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시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지도는 예, 선산의 지도는 아니고 동래군, 지금의 이제 부산의 그 해동지도라고 하는 지도에서 가지고 온 건데, 사실은 지금의 이제 부산이라는 것도 동래부라고 하는 고을의 한 포구가 부산이었죠. 근데 이제 부산이 이제 근대 항구로 발전하면서 부산이라는 지명이 동래라고 하는 지명을 이제 다 먹어버린 건데, 뭐 구미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구미가 이제 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예, 뭐 요건 이제 그냥 근데 요것도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면 여기에 이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관청 같은 것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고, 읍성 같은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구미 관련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두 개 고을 중에 아까 이제 선산, 인동 중에 선산, 바로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할 때는 앞에서부터 얘기를 해야지 듣기가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간의 순서대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연구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반대입니다. 현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가까운 과거가 더 확실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일단 하나의 이제 단면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선산의 모습에 대해서 전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자료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지리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지리서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고을별로 그 고을의 기본적인 연혁, 역사, 그 다음에 중요한 산천,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그리고 사실은 요 책의 특징은 지리서 중에서도 시문, 그러니까 시들을 많이 모아 놓은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시대 내내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지리서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은 지리서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삼국사기 지리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명만 나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 동국여지승람에서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신증 동국여지승람 권 20, 여기 이제 선산도호부, 건치연역, 뭐 군명, 성씨, 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선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추출해 가지고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역 부분, 요것도 요걸 보면 이제 대부분 중요한 사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본래 신라의 일선군인데 뭐 진평왕 때 승격해서 주가 되고 군주를 두었다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덕왕 때 숭선군으로 고쳤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원래 일선군이었는데 경덕왕 때 전국의 지명을 전부 다 중국식으로 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바뀐 이름이 살아남은 것도 있고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살아남은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일선군이었는데 숭선군으로 고쳤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지명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성종 14년에 선주 자사로 개칭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래된 책인데 제가 마음대로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체로 고려 초에 선주로 고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여기 지명이 일선군, 숭선군, 그 다음에 이제 선주로 바뀌고, 아까 이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잠깐 지방관을 파견했다가 바로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 현종 때 상주에 소속되었다. 이건 뭐냐면 고려 시대 그 지방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게 이제 연구자들은 주현 속현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현 속현. 주현은 뭐냐면 지방관이 파견된 고을이 주현이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고을이 속현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속현이면 좀 별게 아닌데,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을 많이 파견을 안 했어요. 정말 몇 군데에만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초에는 선산에는 지방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주현이었냐면 상주가 주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주에 파견된 지방관이 상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관할을 했던 거죠.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인종 21년에 현령으로 고쳤다. 그래서 이때는 였는데 일선현이 됐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주부군현, 부목군현 하면 현이 제일 낮은 거잖아요. 선주에서 일선현으로 떨어진 건가요? 올라간 건가요? 예, 이게 떨어진 거라고, 그 읍격은 떨어지지만 이거는 승격이에요. 왜냐하면 지방관이 없었는데 지방관을 파견했기 때문에 속현에서 주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읍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에서 현으로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관이 파견된 겁니다. 이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주변 지역을 속현으로 또 거느리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령에서 다시 지선주사, 요거는 이제 지방관이 지선주사로 더 높은 격에 이제 지방관이 올라갔던 거고, 조선 초에는 다시 선산군이 된 거죠. 선주가 선산군이 됐다가 다시 이제 도읍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은 뭐 일선, 숭선, 선주, 선산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고, 그 뒤에는 뭐 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관이 파견됐냐, 파견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현이 하나 있었는데 해평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이제 해평면, 뭐 해평면, 해평리 이쪽이 이제 중심이 되는 곳이었는데 해평이라고 하는 속현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군현들은 그 기원이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보통 신라의 병병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라 때에는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요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려 초에 나타난 그러한 고을로 봅니다. 근데 고을이긴 하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현인데 고려시대 때는 속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속현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조선시대에는 웬만한 데는 다 지방관이 파견이 돼요. 조선시대 속현은 결국은 그 주연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평 같은 경우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속현인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산에 흡수되어 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원래는 하나의 독자적인 고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읍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읍성은 흙으로 쌓았고 고려 말에 지군 이득진이 쌓았는데 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조선 전기의 기록이라 그랬는데, 고려 말에 흙으로 쌓은 성이 있었는데 대부분 무너지고 남문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선 후기의 기록을 보면 이 조선 후기의 이제 대표적인 그 지리서 여지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조 갑인년에 선산부사 조두수가 다시 돌로 쌓았다. 둘레가 1448척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조선 말까지 있었던 선산 읍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선산 읍내에 읍성이 남아 있지 않죠.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걸 복원을 한 연구에 따르면 요와 같은 식으로 지금 이제 남문은 있기는 하죠. 복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좀 아쉽게도 원래 자리는 원래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남문을 복원해 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선산 초등학교고, 여기가 이제 읍사무소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미시 출장소나 여기가 이제 관아가 있었던 곳이고, 초등학교가 이제 객사가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게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이게 아마 남문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문은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정도의 복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좀 정확한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뭘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복원을 할 수 있냐면 지적 원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적 원도라는 건 뭐냐면 그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적도라는 것을 만들어요. 처음 이제 측량을 해서 만든 지적도가 지적 원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찾아보려면 되게 번거로웠는데 요즘은 다 그 국가기록원에서 요 지적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 그 옛날 지적도들을 이렇게 다 다운받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남문의 흔적이 있나 하고 봤는데, 요거 이제 보고
여기 정도의 이제 난문이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제가 좀 위치를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봤는데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여기 우체국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맞습니까? 예, 여기 정도의 난문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이제 일제가 성을 없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냥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왜 부셨을까? 예. 근데 어쨌든 없앴는데 지금 생각엔 되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사람들 볼거리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근데 아마 그때 부실 때는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더 이상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외놈들이 있으니까 외놈들이 흔적을 없앴으니까 예. 비봉산도 훼손해버리고 지금 외놈들을 신사해 심지어. 아 거기다가 신사를 또 만들었군요. 부수고 방금 우리 봤으니 근데 7, 8살 됐으니까 부수고 비워 넣는데 6.25 후에 이제 중화탑을 만든 거예요. 계단은 그대로예요. 외놈들이 만든 계단.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범도 지금 불을 들고 그거 예, 나중에 예,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복원해 놓은 난문이죠. 그래서 사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자리에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어쨌든 복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지 이건 나중에 뭐 또 여러분들의 또 생각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이제 향교가 있죠. 향교가 부의 북쪽 이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평에도 향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속현에는 향교가 없는데 해평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향교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1이면 여기가 이제 관하 자리를 기준으로 기록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산을 비봉산을 넘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한 1위 정도 되는 곳에 지금 이제 향교가 남아 있고 뭐 아마 다른 지역 향교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평지에 위치한 곳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경사진 곳에 위치한 곳도 있고 그렇죠. 근데 향교라는 것은 공립학교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명륜당과 대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대성전,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평지에서는 앞쪽이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대성전이 오고 이와 같이 이제 경사 가진 곳에서는 뒤쪽에 이렇게 대성전이 위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사실은 고려 이전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고일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고려 이전의 선산도 지금의 선산 읍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고일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선산의 중심지가 지금의 선산읍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 냉산 서쪽, 여찬이나루 동쪽 1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고려 이전의 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좀 더 이제 시각 자료들이 많아요. 재미있는 시각 자료들이 많은데 요것도 제가 좀 더 이적에 대해서 잘 알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이제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지도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지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요거를 아마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고지도가 나오고 지역별 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경상도, 선산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선산과 관련된 고지도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해볼까 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아마 선산읍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변에 이 선산읍내 곳곳에 안내판이 있고 이 선산읍 전도에 보이는 이것이 지금의 어디에 해당한다 이런 작업들은 잘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1872년도
인연 지방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선산 읍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봉산이 있고, 아까 이 남문, 복원해 놓은 남문의 모습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읍사무소 내지 그쪽인 것 같은데, 관아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산 초등학교 있는데 이제 객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객사라는 건 관아는 아마 다 아실 텐데 객사는 혹시 모르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객사 이름만 들으면 왠지 그 손님이 묵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객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전궐패라고 해서 임금을 상징하는 위패를 모셔놓고 지방관이 한 달에 몇 번씩, 두 번씩 거기에다가 인사를 드리는 망궐례라고 하는 레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임금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중앙 집권화됐다 얘기했는데, 지방관을 통해서 통치를 하지만 왕이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객사를 두고 객사에다가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지방관이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객사가 관아보다 위상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은 관아죠. 그래서 위상이 높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향교에서 대성전이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하듯이 객사가 보통 이제 평지에 나란히 들어설 경우에는 동쪽이 좀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동쪽에 객사가 위치하고 관아가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변천을 보면 관아는 나중에 보통 이제 군청이나 그게 이제 군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객사는 대체로 학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고을에서. 그래서 이 선산도 굉장히 전형적으로 객사가 초등학교가 되고, 아마 그 건물도 좀 객사 자리가 초등학교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아 자리가 그런 관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건물 자체로 얘기하자면 객사 건물을 초등학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가장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여기에서는 관아 건물로 재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적인 건축으로 바꾸면서 그거를 없애기도 하고 살려두기도 하고, 이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요 지도인데, 이 선산부 읍도는 지금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규장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굉장히 해상도가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이러한 자료가 있는 그러한 고을이 흔치 않기 때문에 혹시 아마 지금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제 섣불리 복원을 하는 것 답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경관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객사 건물이죠. 근데 이제 객사 건물의 일반적인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나간읍성, 지금 읍치의 경관이 가장 그대로 잘 남아 있다라고 하는 나간읍성 같은 경우도, 물론 후대에 이제 복원한 것들도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약간 건물이 지붕이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 마루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궐패 같은 것들을 놓고 지방관이 이렇게 망걸례를 행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고려 이전의 이제 선산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대 순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자료가 삼국사기 지리지라고 했는데, 이러한 형식이에요. 한자가 잔뜩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숭선군, 아까 숭선군, 본 일선군, 그리고 요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고 말씀드렸고, 경덕왕 계명, 지금의 선주. 근데 요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종 18년에 일선 현령을 파견했다 그랬어요. 근데 삼국사기를 언제 편찬했냐면 인종 때 편찬을 하죠. 근데 그 일선 현령을 파견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 지리지에 지금은 이 고려 그 편찬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요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지리지를 편찬할 때 인종 18년 이전이다라든지 아니면 인종 18년에 지방관을 파견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숭선군이 거느리는 현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효령현이라는 건데, 지금 이제, 지금 군위인가요? 효령면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위현은 지금 이제 군청이 있는, 예, 군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해현이라는 게 하나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동해현이 바로 해평현의 전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해평현은 너무 선산이랑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선산은 그래도 좀 낮지만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고일선, 선산의 옛날의 선산은 해평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기 별개의 현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숭선군이 있고 군위현이 있고 효령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동해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으면 좀 너무 가깝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신설을 하나 냈는데 요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이 안쪽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동해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기록이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해평 쪽에다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쪽보다는 다른 쪽 그러니까 해평이 여기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동해현이라고 하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현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라 때 이 숭선군의 범위를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군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라 9년제에서는 군의 중심이 되는 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군의 중심이 되는 곳은 그냥 군이에요. 그리고 이 2개, 그리고 이동해현이라고 하는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3개의 현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아까 잠깐 이게 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평왕 때 일선이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선에 잠깐 두어진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시간을 봐서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게 신라에 이제 처음 두어진데 이건 뭐냐면 지방에다가 어떠한 군단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실직이라는 곳에 군주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하고 뭐 이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냐면 지증왕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진흥왕 때가 되면 상주와 하주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도 같은 광역 행정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라고 하면 대체로 팔공산 이북 지역을 상주라고 했던 것 같고 그 이남 지역을 이제 하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제 상주, 하주죠. 기존에 설치했던 이 정이 이 광역 행정구역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주라고 하는 광역 행정구역에서 정이라고 하는 군주의 주둔지가 바뀌는데 처음에 상주에 설치가 됐다가 간문, 지금의 이제 계령이죠. 김천 계령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614년에 다시 이 선산, 일선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687년에 결국 상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행정구역을 정비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벌정이 이 정이 최종적으로 상주로 가게 되면서 상주가 그 구주 중에 하나의 중심지로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주의 위상이 확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정이 잠깐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간의 역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선산도호부 읍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아까 이제 고읍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 더 가면 이제 냉산이라고 하는 산, 여러분 잘 아시죠? 도리사 있는 산. 그쪽에 서쪽이면서 여찬이진의 동쪽 1, 2에 고일선이 있다. 그래서 원래 이 선산이라고 하는 고을의 중심지가 이곳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해평면이죠. 낙산리 쪽인데 이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 어떤 흔적, 물질 자료가 있느냐? 물질적인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느냐?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낙산리 고분군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가 신라 때부터 이쪽이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때 답사했을 때 이렇게 안내판이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조사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것들을 특히 이제 커다란 봉분이 있는 무덤을 고총고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분이라는 것은 오래된 무덤을 다 고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고총이라는 것은 이제 총이라는 것은 이제 거대한 봉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거대한 무덤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 신라 영역에서 아니면 이제 가야 영역에서 5세기, 빠르면 4세기 말부터 5세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대체로 경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주 주변 지역으로 이 고총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도 지금의 이제 달성공원 옆에 뭐 달성고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비산동 고분군 뭐 이런 식으로 내당동 고분군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의성의 금성산 고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산의 임당 고분군이라든지, 뭐 양산의 뭐 부부총, 그 다음에 성주 성산동 고분군, 이러한 거대한 고분군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고분군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분군들을 예전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건 일단 규모가 크니까 이것은 왕릉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지역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러한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굉장히 독자적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무덤들을 조사해 보면 여기서 이제 출토되는 유물은 경주와 똑같은 그런 신라 유물들이 출토가 돼요. 그래서 사실 어느 쪽을 이렇게 좀, 근데 이제 5세기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 삼국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중간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역의 어떤 독자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라는 뭐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선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러한 고분군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의성에 있는 금성산 고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예, 제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선산으로 치면 그 낙산리 고분군과 같은 고분군인데, 여기 이제 금성산이 있고, 여기 이제 조문국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의성은 자신들이 조문국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국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냐 하면, 요 의성의 원래 이름이 이게 원래 소자인데, 연구자들은 이게 원래 조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발음을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문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숭선군은 원래 일선국이라고 했으면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자료는 이게 사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처음 이제 보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요거는
원자료가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요 지리지라는 건 가지고 지리지는 뭘 가지고 만들었을까? 근데 이 지리지의 핵심은 신구지명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신구지명의 대조표와 같은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덕왕 때 일선군을 승선군으로 바꿨고 조문군을 문소군으로 바꿨다. 아마 그와 같은 자료인데 아마 이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다른 기록들과 관련을 지어서 신라본기에는 조문국이라는 국이 나오니까 원래 조문국이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분군의 양상도 그렇고 이게 비슷한데 의성 사람들은 거기 조문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성이 굉장히 신라에서 독자적인 그런 곳이었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커다란 무덤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똑같이 이제 중요한 건데도 여기는 그냥 일선국이라든지 근데 뭐가 좋은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신라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5세기 단계에는 이미 신라가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이후에 6세기 이후에 신라의 지배층들은 경주에 모여 살아요. 근데 5세기 단계에 어땠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방에 이렇게 중요한 거점들에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커다란 파견이라기보다 어쨌든 중요한 거점들을 운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럼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자체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신라의 어떤 간선 교통로 옛날에 이제 간선 교통로라는 것은 수도에서부터 다른 중요한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직선 교통로가 간선 교통로예요. 신라가 이제 외부로 뻗어나가려면 일단 상주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경주에서 상주로 갈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경유 지점이 바로 이 선산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지역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지 신라가 상주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상주를 장악해야지 소백산맥을 넘어서 삼년산성과 같은 그런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년산성을 쌓을 때도 요 일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삼년산성을 쌓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경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납산리 고분군이라고 하는 것은 5세기, 6세기까지는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읍치의 존재, 어떤 지방 행정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산성과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고을 중심지에는 산성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산성이 하나 있죠. 여기가 냉산 정상이고 요 산을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숭신산, 뭐 태조산 에는 이제 숭신산이라고도 하고 올라가 봤는데 그때 답사에 갔을 때 올라가 봤는데 이러한 이제 성벽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때 거라는 걸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신라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들이 많아요. 잘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돌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많이 봐온 그런 신라성들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좀 떨어져 있어요. 너무 높고 좀 떨어져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을 중심지의 성이라는 것은 산성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평지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아까 이제 뭐 숭선군 아니면 일선군의 어떤 핵심적인 성이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게 좀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평지의 읍지와 성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약간 떨어져 있는 편이다. 그 정도를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신라성 같은 경우는 치소가 성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또 주목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낙산리 3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 표지에 이제 제가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 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신라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양식의 탑이고, 경주에 가면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탑들은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지방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군치, 그러니까 약간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대체로 평지에 어떤 군치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그런 사찰들이 많지 않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불교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고을의 중심지마다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흔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봤을 때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5세기 단계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떠한 이 중심지의 그러한 경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다. 다만 여기다 이제 무덤을 썼다는 것은 여기 주변에 굉장히 인근에 어떤 중심적인 취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에서 이 성의 기능이 어떤 치소의 역할을 하는 성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성격의 성이었는가 하는 것들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정도가 되면 여기에 어떤 평지가 어떤 군치, 그러니까 지방 행정의 어떤 중심지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대의 어떤 읍치의 경관들을 이렇게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곳이 계속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의미가 있고, 중심지가 한번 옮기게 되면서 옛날에 어떤 고대 모습이 그대로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선산에서 이를테면 또 구미로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어떤 조선시대의 그러한 경관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러한 경우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러한 것도 이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몇 군데 이제 장소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 뭐 불교 초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요건 이제 삼국 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의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삼국 유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삼국 사기의 기록이 더 원전에 해당하고, 이게 더 때문에 뭐 간단히 뭐 보면 뭐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눌지왕 때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으로 왔는데, 일선군 사람 모래가 집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고 머물게 하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호자가 향이라고 하는 것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에 병을 고쳐주고,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궁궐에서 나와서 다시 사라졌고, 간단히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처왕은 이제 소지 마립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존에 왔던 묵호자랑 굉장히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 묵호자와 아도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련 스님이 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소들이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신증 동국 여지승람의 도리사조의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부는 이제 선산 도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도계부곡, 지금의 이제 도계면이죠. 의 모래의 집에 머물렀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 모래가, 뭐 전 모래의 집, 혹은 이제 전 모래가 정, 모래집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사할 때 여기도 이제 가가지고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사건으로 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선산과 관련해서는 1, 2천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두 개 사료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태조 19년 9월 왕건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에서 출발해서 일선으로 진격했는데 신검이 군대로 막아섬으로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근데 요 1, 2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조선시대 때 이제 안정복이라고 하는 동사 강목을 쓴 분이 아까 그 여찬이진이라고 하는 것과 1, 2천을 이제 연결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쪽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태사라고 해서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세운 절이죠. 마지막 그 논산 쪽에 세운 절인데 요 내용이 있어요. 병신년 9월에 숭선성의 변경에서, 근데 이 숭선은 아까 이제 숭선군이니까 이 숭선성은 숭선군의 가장 중심적인 성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런 숭선산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증거로는 변경해서 백제군과 교정할 때 한 번 호통을 치니 흉악하고 난폭한 무리들이 와해되었고, 그러니까 숭선성에서 교전할 때 한 번 호통을 치니 난폭한 무리들이 와해되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장소들이 숭선성이라고 하는 것과 1, 2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근데 뭐 아까 이제 태조산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장 오래된 자료는 동국여지승람의 산천조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조산은 본부의 동쪽 13리에 있는데 고려 태조가 백제를 칠 때 여기에 머물렀으므로 그렇게 불러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냉산은 동쪽 15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대체로 아까 제가 여기서 냉산이 여기에 있고 태조산이 여기에 있고 동국여지승람이 기준되는 곳이 여기에 있고, 냉산이 15리고 태조산이 13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이제 여기 이제 태조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천 전투의 현장이 사실 뭐 명확한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전승상 지금의 고아읍 일대로 고아읍의 발검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감천이죠. 감천이라는 것이 김천에서부터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서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아읍 쪽인데 뭐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여찬이진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든지 아니면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전투의 현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무슨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이제 가끔 나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후삼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투, 가장 마지막 전투가 1, 2천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동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동 쪽은 조금 더 간단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행히 여기가 선산이니까 인동 쪽에서 얘기를 했으면 또 인동을 근데 인동은 사실은 선산에 비해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시기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은 역시 시간의 역순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동은 성산군이라고 하는 이 성산군은 대체로 지금의 이제 성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고령의 성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왜 거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산군은 지금 고령 성산면이 1, 2군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현 중에 수동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려시대에 이게 상세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지리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인동현이라는 게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고 현종 때, 이건
이 현종 때 이러한 기록은 주현 속현 체제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는 시기가 현종대입니다. 경산부는 지금의 성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동은 성주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무를 파견하면서 주현이 된 겁니다. 인동도 주현이 된 거고, 근데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국 성산군의 영현인 수동현은 지금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편찬할 때 따져보니까 수동을 인동으로 굳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성산에 속해 있는 것은 양목, 지금 양목이죠. 그리고 요 신안이 지금의 이제 성주입니다. 성주. 성주고, 이 도산현은 지금 이제 성주 경내에 있는 지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동은 경계를 그리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산군이라는 건 굉장히 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온 대로 그림을 그렸는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 고령군 성산면이 바로 이 앞인데 여기가 군치로 되어 있고, 지금의 이제 성주 읍내가 더 군치로서의 면모를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중심지로 되어 있고, 낙동강을 건너서 인동까지 소속을 시키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는지 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백제가 한때 의자왕 초에 신라를 치고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요 인동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김유신이 이제 몰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예. 역시 이제 조선시대 인동읍치는 인동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아까 선산 고읍치에 있었던 그러한 고분군이 있느냐? 예. 여기 이미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황상동 고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군현제가 만들어진 것은 6세기 이후, 통일신라 이후지만 이러한 지점들이 5세기부터 신라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런 중심지라기보다 이러한 곳들이 다 나중에 신라의 군이 되고 현이 되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신라의 거점이다 하는 것은 좀 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많이 좀 포함시켜서 말씀드린 거고요.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독자성이 강했다. 그때까지도 제지 세력들이 굉장히 자치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아까 그 숭신산성이 있는 것과 같이 여기는 천생산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생산성도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깝다는 생각이 안 들 거다라는, 약간 좀 제가 주관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도 있고 멀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읍치에서 그렇게 가깝지가 않다. 가까운 건 어느 정도 가깝냐면 바로 여기에 산성이 있는 경우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상동 고분군은 최근에 이제 정비를 막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조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고총 고분군입니다. 5세기를 중심으로 한 고총 고분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 서울 쪽에 계셔가지고 자주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구미 지날 때마다 여기 보이는 산이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의 산인데 이게 바로 천생산이죠. 뭐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냐면 여러분 잘 아는 고구려 오녀산성이죠. 고구려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졸본의 오녀산성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더 지리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뭐 테이블 마운틴인가? 예, 그 식탁자 같이 생긴 그러한 모양의 산인데 우리 지역에는 천생산이 그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도착했을 때 약간 늦어가지고 밤에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간신히 올라갔고
근데 상당히 이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 이쪽이 이제 금오산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 구미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다만 가가지고 성벽의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성벽의 흔적 같은 것들은 그렇게 잘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수동성, 뭐 사동화성, 사동화현, 인동의 옛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사료에 하나 나옵니다. 동화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644년에 김유신이 백제로부터 뭐 가해성, 성렬성, 동화성 이런 거 7개의 성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42년인가 의자왕이 즉위하고 나서 합천까지 함락을 시키죠. 대야성이라는 것을 함락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서부 경남 지역을 많이 점령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백제가 최종적으로 들어온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644년에 김유신이 이 성들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동화현, 수동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이어야 되는데 인동 그 읍지 부근에서 그와 같은 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물론 뭐 토성 같은 것들이 잘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천생산성, 거긴 분명히 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요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동에서 요 천생산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동국여지 승람 단계, 그 다음이 이제 동국여지 승람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어 버리죠. 사동화현이 경동왕 때 수동현이 되고 경산부에 속했다가 고려 말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 간무가 다 현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령이 있고 현감이 있는데 현감이 한 단계 낮습니다. 근데 고려 때 이제 간무를 처음에는 임시지방관으로 파견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설지방관으로 파견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혈령 밑에 현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산이 위상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인동은 나중에 인동도호부가 되는 것은 이게 아마 뭐 왕비랑 관련해서 그렇게 그 읍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동현은 그렇게 큰 고을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동에도 속현이 하나가 있는데 양목현이 있죠. 근데 양목현은 지금 이제 칠곡의 양목면 쪽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이러한 고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그런 시군의 기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완전히 쪼개지고 그러는 것보다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인동도 좀 온전한 모습을 갖춰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칠곡군이랑 관계에 계신 분들은 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칠곡에 가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강의, 칠곡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대구 시민이 됐는데, 원래는 거기가 칠곡의 중심지인 거죠. 아까 인동의 중심지가 지금 구미이듯이. 그러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칠곡의 온전성을 찾아서 대구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동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막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유튜브로 중계가 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향교, 인동 향교인데 요때는 현해 북쪽 1위에 있었는데 이거는 향교의 위치가 몇 차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동락서원인가요? 옆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88년도에 이제 옮겨져 있는데 요 인동향교는 몇 차례 위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동도 지도가 몇 개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해동지도, 18세기 해동지도에 나오는 건데 요 낙동강이고 여기가 이제 동쪽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천생산성을 표현한 거예요. 천생산성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창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향교가 여기 옥산이라는 산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향교가 있던 자리고, 여기도 이제 객사랑 여기 객사가 있고 여기 아사, 그러니까 관아가 이쪽에 위치하고 객사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사님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인동 쪽도 옛날에 그런 어떤 관아의 위치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러한 것들이 잘 파악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 1872년에 나오는 건데 건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까 같은 그런 회화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동의 그러한 읍지의 모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복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빨리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질문 시간 생각하면 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전통 읍지 경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제 주민분 중에서는 우리도 빨리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구도 앞으로 계속 줄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적당한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구도 계속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좀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광 산업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읍지 경관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사실은 조선시대 고을이 몇 개가 있었냐, 대체로 한 36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360이 어떠한 완전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뭐 360여 개의 고을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읍지가 360개나 있으면 이게 별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읍지의 경관이 보존되고, 근데 경관이 보존된다는 게 꼭 읍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관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주에 갔을 때 우리가 여기가 어떤 고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덤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적절한 이제 고도 제한을 하고, 근데 뭐 그러면서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여기가 옛날 읍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인동 같은 경우도 물론 인동 이제 중심부 부분에는 또 그 뭐 인동장씨와 관련된 그러한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경관을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구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살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란 게 구미시 정도가 되는 그러한 생각했을 때 그러한 공업 어느 정도 세수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도시에 박물관이 없다, 시립박물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리학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역사박물관,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낙산리 고분군이나 황상동 고분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읍지의 변화 같은, 읍지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고고박물관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대구도 아마 광역시 중에 그런 시립박물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구에도 그런 좀 역사박물관 좀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구미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미 어떤 중심부에 통합적으로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몇 군데로 나누어 있는 게 좋을까, 정말 쓸데없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런 산업박물관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뭐 근대 산업화와 관련된 그런 공업 산업박물관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읍지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좀 규모가 크게 이제 통합적으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러한 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좀 그런 의견들 좀 많이 좀 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잘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강의 이 정도로 하고 또 질문이나 의견 같은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구미도 외지에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이 좋은 강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이 선산 인동의 그 역사가 이렇게 깊은데 정말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자료 중에 우리 선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좀 더 이제 글을 찾아보시고 싶으신 거죠? 일단 제가 이제 강의 드린 것 중에 좀 한 개는 뭐 아까 좀 제가 뭐 빠뜨린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조선시대 이후가 사실은 선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예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제가 지금 얘기한 고대사 쪽은 이렇게 연구가 많지 않고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은, 근데 그 혹시 논문 같은 것들을 좀 검색하시거나 하실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제가 아까 계속 답사를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내일을 여는 역사라고 해서, 이건 약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건데,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정여군 교수님이라고 이쪽 저랑 그때 같이 답사를 하면서 좀 쉽게 풀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제가 쓴 논문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고대사 쪽이고 주로 이제 요 선산 지역에 국한해서 쓴 게 아니라 아까 신라의 숭선군 이런 것들을 단위로 써가지고 좀 아마 오늘 뭐 제가 얘기한 거랑 제일 통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 논문일 것 같습니다. 예. 전 역사 뭐 전공이나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가지고요. 그냥 공간에 대한 개념 이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산이랑 인동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 공간 안에서의 읍으로 이제 성장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구미나 지금 저희가 구미로 이렇게 크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전체 구미랑 김천이나 성주나 이렇게 상주나 이 전체 주변에서 봤을 때 구미라는 도시의 어떤 아까 선산이나 인동이 그러면 지금 현대에 왔을 때는 같은 구미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선산과 인동을 어떻게 교류했었을 것 같은 그 공간들의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건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라 시대 때 상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선산이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어떤 거점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구미라는 공간이, 선산이라는 공간이 전체적인 어떤 역사에서 어떤 공간으로서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미가 산업도시의 어떤 내륙 산업도시의 중심지로 이렇게 지금 현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그런 견해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의 공간이 역사였던 공간에서 구미는 그러니까 선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좀. 예. 그러니까 어떤 전체 속에서 구미 내지 선산의 어떤 위상,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 아까 제가 고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의 독자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남 지역에서 가야를 강조하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독자적이었고 중심적이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방 지배라고 하는 거, 지방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일정한 위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각 지역들이.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신라 때에는 경주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는 그러한 교통로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경유 지점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위상이 결정됐을 것 같은데 상주는 왜 중요했던 것 같냐면 물론 상주에서 이제 문경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실은 국제교통로가 또 다른 위상을 갖잖아요. 근데 상주에서 어디로 갔냐면 당항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신라에서는. 근데 이제 상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국사기 지리제에서 당항포로라고 얘기를 해요. 당항포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주에서는 한성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근데 한성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평양으로 연결이 되는 직선길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항포는 당나라로 가는 그런 사신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경주에서 상주로 가는 방법이 어떻냐? 지금도 당연히 대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상주에서 영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길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교통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항상 더 빠르고 가까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영천 쪽으로 가더라도 저는 옛날에 직선은 그쪽에서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글로 갈 때는 냉산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 효령으로 해가지고 또 선산으로 오는 것도 그러니까 경주에서 북쪽으로 가더라도 그렇고 대구를 경유했을 땐 당연히 근데 이제 조선시대 길은 지금 경부고속도로랑은 달리 지금의 이제 칠곡 그러니까 대구 북구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간선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주에서 대구 아니면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이게 완전히 위상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그럼 이제 영남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무엇이었을까? 고려한테 영남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무엇이었을까? 역시 경주랑 상주 아니면 뭐 진주라든지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선산이 경유지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대구가 갑자기 시대가 뛰어넘어서 미안한데 조선 후기에 대구가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동래로 가는 길이 가장 간선도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다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인동과 선산 사이에도 있고 선산과 주변 고을 사이에 모든 길들이 있는데 간선도로라는 것은 항상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되는 길도 서울에서 동래까지 가는 길, 서울에서 의주까지 가는 길 이러한 것들은 기록이 굉장히 많고 선산에서 인동 가는 길 이러한 것들은 기록이 적은 편입니다. 기록이 아예 없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지도서라고 하는 책에 지역 간 도로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항상 간선도로는 수도를 중심으로 중요한 지점까지 이어지고 그 속에서 위상이 결정되었던 것 같고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해지면서 동래로 가는 길이 중요해지면서 대구가 같이 큰 거고 근데 역시 대구에서 상주에서 대구로 갈 때도 선산은 굉장히 중요한 경유 지점이었기 때문에 뭐 최고의 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선산 중요한 위상을 계속 유지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경부선 철도라든지 근데 경부선 철도가 왜 이쪽으로 갔느냐 옛날에는 조령을 통해서 직선으로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삐뚤게 왔느냐 그건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그러니까 전통 고을들을 일부러 비껴가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호남선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이 소백산맥을 넘기 위해서 이게 김천 쪽으로 철도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선산이 근대에 들어서 좀 됐던 이유는 그거랑 관련이 있을 거고 구미 쪽에 다시 공단이 만들어진 것도 거기에 경부선 철도가 지나갔기 때문이고 아마 외관역이 칠곡의 중심지가 된 거 이러한 것들은 또 새로운 철도 교통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강연해 주신 박성현 교수님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